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순자산 총액 기준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처음 ETF 시장이 국내에 도입된 2001년 이후로 21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처럼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 총액 기준 200조 원을 넘어 300조 원 시대를 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ETF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네,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말씀드리려고 준비 잘 해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지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팬데믹 이후 2019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ETF 순자산 총액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코비드-19 이후에 비대면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에서 ETF에 대한 직접 매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ETF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가 됐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투자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ETF처럼 투자자 본인께서 스스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고 투자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ETF가 100조 시장을 넘어섰죠. 네. 예, 100조 시장을 넘어섰는데 이거 의미 있는 숫자죠? 그럼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비약적인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5% 정도 돼요. 아니,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기준 15%라고 네. 하신 거죠? 네. 한 5%? 10%? 네. 정확히 맞춰요.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서 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4% 정도 돼요. 오. 예,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 적네요. 그쵸. 이게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예, 아.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예, 시가총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미국 시장 정도의 그런 주식시장 내에서 ETF 비중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지금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 자체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100조인 ETF가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400에서 500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맞습니다. 이 ETF가 개별 투자와는 다르게 분산 투자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서예요.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말씀 주신 분산 투자 개념에 있어서는 네.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특정 종목들을 잘 투자하셨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네. 이제 올리셨던 경우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최근처럼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발달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취득이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특정 종목 한두 개를 투자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소수 종목에 투자하셨다가 우리가 흔히 물렸다고 얘기를 하죠. 큰 폭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퇴직연금과 같은 자산에서는 특정 자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욱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ETF처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판매사 안 거쳐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ETF가 공모펀드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펀드보다도 네. 한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공모펀드와 같은 그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 ETF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퇴직연금 같은 자산에서 네. 저렴한 보수로 인한 복리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ETF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예를 들어서 펀드에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네.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시잖아요.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펀드는 한 달 이후에 네. 한 달 전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되기 때문에 아.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떤 펀드에 투자했을 때 그 예. 펀드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ETF는 매일매일 ETF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되는 종목들이 공시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ETF는 이제 매매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입 판매가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성과 저렴한 보수로 인한 그런 비용 효율성,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이 투자되는지 매일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이 높은 그런 네. 장점들로 인해서 네. 펀드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고 이미 MZ 세대 위주로 해서 ETF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ETF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 다양하던데 주식형 말고도 네네. 채권형 ETF도 정말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순자산 총액도 이쪽으로 많이 이제 증액되고 있는 추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채권형 ETF가 더욱더 활성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형 ETF가 더욱더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순히 뭐 국고채나 회사채 위주의 ETF였다고 하면 네. 최근에 채권형 ETF의 트렌드는 네. 우리가 그 KOFR이라는 그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CD 금리랑 비슷한 성격인데 네.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그런 무위험 지표금리,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런 KOFR 금리를 추종하는 가장 초단기 ETF부터 네. 그리고 뭐 30년 국고채, 뭐 미국채 30년 이런 아주 장기채 그 만기가 긴 ETF까지 상장이 되면서 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레벨과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른 그리고 본인의 투자 기관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채권형 ETF를 다양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추이를 봤을 때 네. 연도별로 글로벌 ETF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네. 크게 주식과 채권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작년까지는 주식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펀드 플로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추이가 조금 더 바뀌더니 특히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주식형 ETF의 펀드 플로우는 약 895억 달러 정도 되고 오히려 채권 ETF에 대한 펀드 플로우가 1576억 달러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채권형 ETF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월별로 채권 ETF가 아니라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는 그 순매수 규모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내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들어왔던 이유 자체가 연준의 피봇 기대감도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까 장기채가 그렇게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기에 적긴 건지 좀 어떻게 골라내야 될까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 동결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다시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장기채에 대한 그런 일정 부분 자산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세요. 주식형 ETF로 넘어가서 네.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 정말 큰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아마 ETF 자금만 보더라도 이런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ETF 시장을 살짝 복귀해 보자면 네. 2차 전지 ETF 아주 뜨거웠죠. 아, 본부장님. 그럼요. 예, 아주 뜨거웠고요. 2차 전지부터 해서 상반기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 테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보다 저는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ETF 시장에도 올해 1월 초에 K방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상장이 돼서 개인 투자 자금이 뭐 500억 가까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올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군수 산업 위주의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산 기업들이 공급하는 형태로만 되다 보니까 네.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내 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폴란드의 K9 자주포 수출뿐만 아니라 네네. 최근에 이제 뭐 호주에도 경장갑차 수출 산업인 레드백 산업도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주가 됐고 네.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정부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 모멘텀을 주도하는 대표 수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특히 지정학적 요인들을 봤을 때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그런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해당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이 정치 이해관계 여러 때문에요? 그런 국제 정세로 인해서 한쪽에만 이렇게 좀 쏠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표적으로 뭐 전쟁이나 그런 군비 증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뭐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그런 투자와 개발했던 우리 한국의 그런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전차죠. 네. 근데 레오파드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 로테이 만드는 그런 K1 전차입니다. K1. 근데 K1 전차가 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의 가격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제작 기간은 3배 정도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우리 폴란드 같은 경우나 이런 유럽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네. 독일의 레오파드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의 K1 전차를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좋고 네. 납품 기간도 빠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뭐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군수 관련된 협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전망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K 수출 효정템으로 자리 잡은 방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흐름이 상반기 ETF의 트렌드로도 나타났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첫 번째가 방산이었고 아까 4가지 힌트를 주셨단 네. 말이에요. 나머지 3개 또 뭐예요?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2차 전지가 뭐 최근에 이제 구성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 운용사에서는 뭐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 2차 전지 ETF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이제 히토류 전략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어요. 그 히토류 전략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의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히토류 관련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기업들처럼 단기간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돌려서 이제 히토류나 그리고 2차 전지의 그런 핵심 소재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원 무기화가 또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힌트까지 주셨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뭐 작년도에 이제 챗 GPT부터 해서 네. 뭐 엔비디아가 최근 굉장히 급등하고 아, 있는 모습도 인공지능과 어마어마하죠.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은 이미 국내에도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상장이 돼 있어요. 올해 유독 많았어요? 상장된 게? 그 작년에 상장이 됐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수록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주요 테마는 이제 AI, 인공지능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마지막은 이제 반도체예요. 저 반도체. AI에 반도체도 들어가요?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반도체는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는 뭐 반도체 ETF는 굉장히 많아요. 좀 특징적인 ETF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 D램만 투자하는 또 ETF가 있습니다. 어. D램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네. 그 해당 ETF는 D램 가격대에 따라서 ETF의 주가 추이가 유사하게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그 D램 반도체 기업들만 투자한 ETF를 눈여겨보셨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D램 업체 하면 네. 마이크론, 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굉장히 메모리 잘하시네요. 예. 기업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세 종목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죠.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 투자하셔야 네네.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D램 시장이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기업의 마켓 쉐어가 96%가 넘어요. 오. HBM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될수록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주가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럼 나머지 최소 7개 기업은 뭐냐? 네. D램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예를 들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가장 그런 마켓슈가 높은 네덜란드의 ASLM 그리고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 하지만 D램 반도체의 완성 업체인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비중이 그냥 75% 정도 되고 네. 이제 나머지 비중을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로 이제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D램 가격대를 유사하게 따라가면서도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그런 장비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긍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D램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에 대한 그런 수혜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네 가지의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하반기에는 제가 조금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요 세 개 국가를 하나씩 꼽아봤어요.